전망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의 아니게 2주 연속 휴일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추석 연휴였고 또 오늘은 한글날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저는 뭐 휴일 수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5 지난주에 그 1.5 주장을 하셨는데 안 PD가 이제 우리 방송 마치고 다 눈을 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현근택 형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왜? 네? 왜? 그 당직병한테 고소당하고 이런 거 아직 안 당했어, 아직 안 당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고 예고.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일단 천천히 하시고 일단은 오늘 한글날이니까 혹시 그냥 그 한글로 된 뭐 이름도 요즘은 많고 그리고 이제 순 우리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실은 이제 한글날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노회찬 의원이에요. 노회찬 의원의 한글 사랑이 정말 각별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배지도 한문에서 그렇죠. 한글로 네, 나라국자에서 나라국자로 한글로 바꿨죠. 바꾸셨고 국회의원 선서문도 한글로 다 바꾸셨고 음. 한글날 공휴일 한동안 공휴일이 아니었었죠. 공휴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에도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사실 노회찬 의원의 덕이 우리가 오늘 쉬는 거는 노회찬 의원 덕도 좀 있어요. 정작 공유를 바꾸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 노회찬 의원님 생각이 사실 한글날 되면 매번 나고 그래서 올해 노회찬 재단에서 노회찬 서체를 무료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지금 그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받으시면 좋겠다 싶고 사실 저는 동무라는 말이 동무. 옛날에 어렸을 때 어깨동무라고 만화 잡지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국전쟁 당시 동무라는 말을 북쪽에서 쓰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동무라는 좋은 말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친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친구는 한자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동무, 우리 동무랑 같이 이런 말들이 좀 사라진 게 그것도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사라진 게 신동무 이렇게 볼래? 김동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동무. 그러면 뭐 우리 허동무. 이전 최고위원하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뭐 생각나는 거 편하게. 여기 대본에 보니까 혹시 새누리? 진짜? 당신은 새누리가 좋을 수 있겠다. 거기 그때 있었으니까. 새누리. 근데 저는 방망이 뚫는 게 나도 있지. 그래서 전 별로 그 정치적인 거로 하면 새누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우리 패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 한글 당명을 하면 저는 한나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나라 당할 때 한나라가 굉장히 좋았고. 하나의 나라.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야당할 때도 그렇고 저 보수 정당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에요. 야당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의석수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정권 다시 창출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왔던 흐름인데 새누리 되면서부터 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한나라가 그냥 괜찮았다니까. 괜찮은데 영문으로 하면 그랜드 내셔널 파티인가 그랬어요. 그냥 한나라로 썼을 건 아마 HA 아니에요. 아니야 그랜드 내셔널. 그랜드 아니야, 내셔널 아니야, 파티였어요. 그래서 딴 외국에서 보면 극우 정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랜드 내셔널 파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에다 보다 보면은 한글날이니까 한글에 어쨌든 그 뭐랄까 이제 훈민정음 시대랑 다르게 훈민정음이 이제 사실 이 근대 들어가지고 한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좀 디테일 같은 걸 좀 해놓은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장 쇼크 먹었던 게 그 원래 훈민정음만 해도 이제 초성, 중성, 종성해서 받침으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시경 선생이 이제 우리 한글을 정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시경 선생은 풀어쓰기 파더만요 보니까. 옆으로 쫙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근택 쓰면 히읗, 여 이렇게 다 쓰는 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은근히 대한민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알파벳처럼 이제 일문자 이렇게 대입하고 그리고 이제 서체 문제 때문에 서체가 이제 사실 알파벳만큼 풍부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요즘 보면서 그냥 한글도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였는데 요런 딱 모양새로 정립된 거는 뭐 어떤 되게 뭐 우연히 일치다 이런 약간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갈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없어진 자음 모음 이런 것도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 한글이 굉장히 진화를 많이 거듭해온 글이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받침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서체 문제도 그렇고 타이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풀어쓰기론자들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서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초성, 중성, 공성으로 되어 있지만 서체를 개발할 때는
그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 합쳐진 거를 한 글자로 해서 그림처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말 나들이가 아니고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시나브로라는 단어가 오늘 되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토론으로 인해서 시나브로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이제 오늘 한글날 집회가 또 이제 예고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이번 집회는 아예 허용을 이제 거의 막았죠. 그리고 이제 차벽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개천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완화한 형태의 광화문 광장에 펜스 정도 그 두 개 비교 사진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더라고요. 훨씬 더 완화시킨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뭐 이제 극우 보수층 아니면은 이제 야권 측에서는 뭐 재인산성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권 지지자층에서는 뭐 물대포 쏘고 이런 거랑 어떻게 그때 당시랑 비교를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짧게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방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도 못 가게 해야 되고 사람 모이는 거 다 막아야 된다. 근데 왜 유독 선별적으로 광화문에서 하는 보수단체 집회만 막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는 거 아니냐? 방역을 핑계로 뭐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방역에 있음이냐 아니면 그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냐, 그러니까 주장에 따라서 바뀌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아주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유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해도 막을 것인지, 예. 그리고 아니면 그러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밀집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막을 것인지 다른 뭐 형태의 모임이라도 저는 이것들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저도 그런 답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지점입니다. 어떤 뭐 사건이나 우리 뭐 변호사들이나 마찬가지 형사나요. 어떤 사람이 딱 잡혀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조회해보냐면 이놈이 옛날에 뭐 했는지 전과가 있는지 제일 먼저 해봐요. 왜냐하면 이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가고 결국은 8.15 지난번 집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드라이브 스루 형태든 이건 인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8.15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 차단에 대해서도 인정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난번 개천절처럼 완전히 다 막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됐던 2009년 것도 그런 거였어요. 서울 광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문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 있었는데 서울 그 광장을 완전히 삥 뚫어서 막았었거든요. 그걸 한 4일간 그렇죠. 계속 막아버렸죠. 이게 사실은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주 훌륭한 거 했습니다. 이랬더니 웃던데,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그럼 뭐 사람도 지나가게 하고 어찌 보면 완전히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지난 2011년에 위헌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헌 난 상태에서도 어쨌든 이걸 한 건 그때랑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 보면 뭐 물론 거기에서도 보면 뭐 급박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재산상의 생명상의 위해가 갈 때는 할 수 있다는 거 있는데 이때 위헌도 보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다. 조금 다니게 하고 아니면 그냥 가는 사람들은 한다든지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 개천절은 저도 조금 과했다고 봐요. 오늘 정도 그러니까 사람 다니게 하고 신분 확인하고 광장 그냥 그 경찰 저지선만 펜스만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선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참 돌고 도는 게 참 신기한 게 장시경 옛날에 그 정의당 사람들도 미선 이웃순 이런 거 나갔어요? 우리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뭐냐면 아니고 그때 이제 민주노동.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민주노동당. 차벽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 컨테이너식 산성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MB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 사용된 게 어딘가 봤더니 미선 유순이 때예요. 그때 이제 서울광장이랑 이쪽 그 광화문 쪽에 차벽 치는 게 2003년도, 2002년도 이때 처음 시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식은 이제 그 우리가 이름 기억나는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 그 당시에 노멘트 말기 에이펙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농담삼아 시위꾼이라고 했던 그런 어떤 진보 세력을 막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도 그거를 자기들 정권 때 쓰면서 뭐 민중총국이님 할 때 쓰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거기에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 한 번씩 불편함을 한 번씩 겪어봤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집시법 어쨌든 집회 자유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지지하시는
신 변호사님 입장에서 네. 이 제인산성이라는 네이밍은 과연 적절한가? 아니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나? 네이밍은 뭐 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제인산성이라고 부르는 게 또 야권에 꼭 유리한가? 자꾸만 옛날이 생각나게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산성이 붙으면은 무조건 MB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생각이 나죠, 사실. 근데 지금 사실 동의하시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은 저는 뭐 강경화 장관 그 남편 문제까지를 포함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예.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권, 행동의 자유는 어떤 정도 제약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우리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에도 마스크 쓰고 다닐 게 거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해서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우리가 보장도 돼야 되는 건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헌법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집회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번에 조금 과했다. 근데 이게 2009년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 때는 진짜 아무도 꼼짝달싹 못하게 네,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통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법익의 그 침해의 최소성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좀 변화됐는데 예.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부천에서 이전에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할 때 지금 100명 이상 야외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 기준이. 그러니까 99명까지 2m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아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그 발열 체크 다 하고 손 소독하고 참가자 명부를 2달간 주최측에서 보관해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부천 법원에서는 집회를 제한적 조건을 그렇죠. 붙여서 집회를 그렇죠. 허가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보란 듯이 뭐 10,000명 참여하겠습니다. 그 집회 참여 측에서 뭐 몇천 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99명 하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럼 99명을 제한으로 해서 이러한 방역 조건을 지켜서 집회를 하도록 하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보란 듯이 우리 2만 그리고 그럼 하나도 안 돼. 이거는 조금 또 다른 그러니까 논의가 형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 시위자 입장에서 99명짜리 집회가 시위자 느낌이 그래. 아니 그래도 했다는 게 지금 인원수가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잖아. 지금 그쪽에서도 뭔가 자기들도 여기서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뭐 했다는 게 중요하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냐면 거지. 저도 비슷한 주장을 이제 예를 들어 보수 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생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제한된 인원을 신고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만은 이 보수 진영의 특히 강경 보수 쪽 사람들은 예. 근육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동원력과 내 어쨌든 함성 소리 규모와 그리고 거기 와서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은 정강 목사 사람 모아놓으면은 와가지고 정치인들이 굽실대는 모습 네네네. 이런 것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그 욕구 그러니까 그 집회의 목적 자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이 먹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근육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지금. 그게 목적이라면은 집회는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문제는. 네, 김태현 요새 변호사님. 저 형이랑 내가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게 꽤 나와. 내가 넘어가잖아? 형이 오시려고 이러고. 명박산성. 제가 며칠 전에 저 정치부 뭐 유명한 기자 한 분이랑 예. 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MB 청와대에 계시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당에서 이제 전략 작전 짜시는 분. 지금은 조금 안 하시는데 밥을 먹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판하는 건 좋은데 명박산성 얘기를 왜 꺼내냐.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얘기라고요. 네, 어?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 얼마든지 많다. 근데 명박산성 얘기를 꺼내면 그렇지. 제인산성 나오면 바로 이어지니까. 아까 죄송합니다. 제인산성 얘기 왜 제인산성 그렇죠. 내용을 본인도 꺼내냐. 이미 산성이 나오면은 그게 입에 붙어. 산성하면 죄송합니다. 명박이 입에 붙어 있어. 그렇잖아. 오히려 다른 산성이 기억 안 나. 무슨 뭐 역사책에 나오는 것들 기억이 안 나. 지금. 남한산성 이런 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인산성 꺼내는 순간 명박산성이 생각나고 그럼 이게 막 흐트러진다는 거지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그 네이밍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동의.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제가 사실 광화문 있었거든요. 10월 3일 없었어요. 근데 물론 뭐 개인적인 해프닝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10월 3일에 제가 막 언론 보도 들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경찰도 조금 완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3일은 저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듯이 좀 심했던 게 있는데 완화시킨 거고 그럼 집회 시위층은 어땠느냐? 뭐 내일 이제 오늘 저녁 메인 뉴스를 봐야 되겠지만 네네. 막
막 여러 군데서 시위하러 가려다가 막히고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톤다운을 한 거라고. 그렇죠. 이번에 10월 9일은. 그러면은 이제 10월 3일 날에 막 차벽 칠 때는 8.15가 너무 심했으니까 우리가 10월 3일 치겠습니다 했어요. 10월 3일 별게 없었어요. 경찰에 톤다운 톤 낮춰서 10월 9일이 했어요. 이번에 더 별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주 이제 일요일마다 만약에 보수집 단체가 다음 일요일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계속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마다 또 차벽 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진짜 신장식 변호사 얘기한 대로 한 번은 그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지켰어. 제대로. 야, 그래 니들 한 99만 원 해봐.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일요일마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내년 3일절 한다고 할 수도 예, 있고 예.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신장식 변호사 의견 그러니까 100% 사실 공감해요. 이제 아까 현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8월 15일 집회 때 약 방역 수준이 너무 안 지켜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방역이 급격히 확산이 됐었고 사실 그 지난 개천절 집회도 소수였지만 어쨌든 또 문제는 발생했어요. 마스크 벗고 이렇게 들어 누우시고 막 이제 이런 경찰과 대치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확실히 오늘은 좀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할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집회하시는 분들도 방역 수칙을 일단 잘 지켜서 깔끔하게 집회가 좀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루어질 2만 명, 3만 명 그렇게 신고하지 마시고 99명 딱 해서 명단 딱 내라고. 예, 좋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국감이 시작돼서 이제 본 주제는 국감 관련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분의 생각이. 그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을 해서 의대생들이 이제 국가고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다 지나갔고요. 날짜가 다 지났는데 재응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라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 또 어제 오늘 이제 병원장급들이 이제 먼저 사과를 해서 뭐 이건 선배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뭐 후배들에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도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재응시 기회 이거 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법적 문제는 또 없는지도 세 분께는 좀 궁금하고요. 이게요 좀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형이 장시경 그랬잖아요. 전문 프로 시위 전문가로서 전략이 필요하다. 재능 기부를 새누리 저 시위꾼을 완전 전문 형이 스스로 인정한 거야 본인이. 자랑스러운 경험 아니에요? 저기 저 국민의힘한테 재능 기부를 할까 그랬는데 저는 이 의사 여기도 재능 기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집회든 시위든 파업이든 스트라이크에 들어가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원래 중단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시작하는 거. 근데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정책국장하고 교섭적인 국장입니다. 어렵잖아. 단식도 그렇죠 단식도. 이 나오는 게 의사 힘들지. 파업할 때 나름의 처음에 할 때 본인들은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었어요. 네. 막 세게 가다가 그 최대집 의사협회장 거의 정치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기가 막힌 타이밍이 협상가 쫙 빠진 거거든요. 네, 빠졌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빠진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 잘한 거지. 근데 그때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보면서 아니 이 의대생들은 그냥 어떡하려고. 시험 치지. 왜냐하면 네, 본인들도 의사협회장이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처리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돌아가서야 되는데 뭘 믿고 시험 안 친다고 그랬을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 어설프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참 얘네들 왜 그러나 좀 그때 안타깝더라고. 당시에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당하는 거다. 네. 어른들 거기 네. 대부분은 개원의다. 네,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 몇 네.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강력하게 그분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지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네. 우리는 뭐 사법시험 볼 때도 시험 안 본다고 그 다음에 또 봐라 하고 열어주지 않잖아요. 끝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병원장들까지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하면 이게 직업인의 학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어떤 한 집단을 그래도 너무 궁지로 모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룸을 열어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복지부는 야 당연히 안 돼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좀 그렇게 얘기하죠. 복지부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정부 다만 입장에서도 예, 당연히, 예, 다만 정부 이때 이제 여당 지도부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물밑에서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구제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게 좀 좀 그렇지 않나 쉽지 싶어요. 않아요. 아 일단 먼저 한번 네. 들어볼까요? 그 이인석 전 최고? 사실 이제 투쟁 전문가 입장에서는 빠지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완전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최고 지도자는 이런 순간을 꿈꿉니다. 무슨 말 뭐냐면 내가 뭔가 원칙론에 입각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때로 저항하는데 나는 원칙론을 고수해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 번씩 꿈꿔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처가 이제 그 광산노동자들 철강 파업하고 이러면은 예. 끝까지 안 들어주고 예, 있다가 예. 그 노조를 분쇄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걸로 철의 여인 소리 들으면서 이제 그 영국 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코레일 파업 났을 때 예. 끝까지 니네 만나가지고 이제 코레일 백기 들고 항복하는 상황만 남았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김무성이라는 이 정치력 역량이 있는 오지랖이 넓으신 예.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넓으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협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상대가 항복하기 직전인데 왜 네가 나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틀어지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다 된 밤에 콧바뜨리냐 내가 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케어니 뭐니 할 때마다 그때도 의사들에 있어서 불만이 나왔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의료 정책한 데 있어가지고 의사들은 앞으로도 협조적이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예를 들어 한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겠지만은 의사 쪽에서는 계속 이제 좀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 측 아니면 의대생들 측에서는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나의 중간 이제 다리를 좀 정치적인 이제 비전이나 목표 아니면 나의 이미지는 협상가다라고 생각하는 여권을 누군가를 잡아다가 이제 살살 꼬셔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있어요? 이낙연 대표 해줘. 아. 저는 이낙연 대표는 그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쪽 이미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뭔가 이 파업이나 이런 거 대처한 자세의 끝판왕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고요. 예, 예. 거기는 오히려 이런 거 하고 싶어할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예, CCTV까지 달겠다는데 그런데 저는 약간 협상가 이미지 또는 마무리할게요. 약간 이런 쪽으로 네.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흔들 것이냐. 마침 본인 아들도 의대생이었어요. 이낙연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리를 잘 타서 들어가면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본인 아들이 의대생이면 더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죠. 처리하기가. 아니죠. 저는 지금 근데 모든 게 인맥으로 얽혀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병원장하고 물론 대부분 이제 의사들이 졸업하면 다 병원에 가서 레지던트는 하지만 네네네네. 병원장하고 또 대학장하고 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별개로 두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의과대학 연합회가 있어요. 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뭐 하는 거는 공식적이라 볼 수 있어요. 본인들이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들, 의과대학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할 수는 있는데 병원장은 물론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뭐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장은 그래도 약간 영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인터넷 레지던트가 없으면 앞으로 병원 운영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의대생들이 사고한 게 아니잖아요. 의대생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지금도 입장을 보면 그동안에 이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정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굳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않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입장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본인들이 사과를 직접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험 응시를 줘야 된다라고 찬성할 국민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략적인 조언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세 부류가 이 국가고시에 관련해서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했어요. 하나는 대학 교수들이 맨 먼저 했고요. 교수들이 했어요? 네, 했어요. 그 다음에 국시원장, 의료 그 의사 국시원장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찾아가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병원장들이 한 거예요. 근데 사과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한 거다 어쩌고 저쩌고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그래 하고 물러설 명분이 정부나 또 국민들도 이해할 마음이 아주 없지 않아요. 제가 보는 바로는. 왜냐하면 내년에 2,700명 의사 없으면 국민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이고 하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교 1등이 위세 떠는 것처럼 보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수들, 병원장까지 다 나섰는데 왜 자기들은 사과 안 해?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의과대 협의회가 이 중단했던 것에 대해서 왜 중단했냐를 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룹들이 있어요. 이쪽은 더 강경파야 말을 하자면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하려고 하는 맞아요. 이 양반이 더 강경파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게 우리 계속해서 그 의사 국가고시 거부할 겁니다라고 할 때는 의협회에서 그 의과 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보면 전부 다 각 의대생들이 했어요. 의대별로 의대별로 의전원별로도 했거든요.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사실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지만 딴 걸 다 떠나서 사과는 누가 대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엄마가 대신한다고 해서 당신의 사과가 되지 않는다. 교수님이 대신한다고 해서 당신의 사과가 되지 않는다. 전교 1등 유세 떨어서는 국민들 마음 유세 떠는 것처럼 보여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요 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어주려면.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어쨌든 좀 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명분이 이쪽도 필요하죠.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보니까 거버넌스 구조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뭐 의과 대학생 연합회니까 뭐 예를 말하면 로스쿨 연합회 또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런 거지 무슨 변호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취약한 것 같아. 보면 얼마 전에 어떤 보도 보니까 여론조사 해봤더니 시험 보고 싶다라는 학생이 반 이상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개 그냥 넘겠죠. 학생들은 넘겠죠. 근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넘겠죠. 근데 예. 그 집행부랑 그 집행부의 반대 세력 자기들끼리 내부 의견 충돌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정치가 문제인 거야. 그 저 많은 의대생들을 무슨 뭐 진짜 뭐 직접 투표해서 뽑힌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모임의 그 집행부라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 결정이 근데 그거 전 신장식 변호사 말에 100번 맞다고 보고 본인들이 결국 의사를 할 거라면 여기서 선택 잘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 잘해서 진짜 뭐 납작 엎드려야 그러니까 상대가 뭘 봐주고 싶으면 명분을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재판장이 집행유예 해주고 싶어 막 그럼 막 반성문 내고 막 탄원서 막 내잖아요. 합의하고 막 합의하고 다 해야죠. 그래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내가 봐줄게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해주는 그건 진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의대생 연합회들 집행부가 생각 잘해야 될 건데 진짜 의대생들 의 뜻이 어떤지. 근데 허일 아나운서 그 옛날에 파업할 때 가장 얄미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뭐 파업할 때 가장 얄미운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올라간 사람들이. 대체 근무하러 올라간 사람들이죠. 지금 대체 인력으로 뽑힌 사람들. 그렇지. 지금 이제 의대에서도 사실 의대생 연합회에서도 사실 그 내부 갈등이 조금씩 있다고 좀 들었어요. 아유, 보니까. 심각하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파업은 아까 나오는 게 더 어렵다는 건 아마 너무 잘 아실 테고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네. 이거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가도 돼. 문제는요. 저도 2012년 파업 때는 중단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젊은 층이었고 그렇죠. 이번 파업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간 연차가 돼 보니까 이건 그렇지. 선배 말 듣는 게 맞습니다. 나가. 제가 2008년 때도 우리 방송법 파업할 때도 접으면 안 된다고 모여서 얘기하고 다 해봤는데 집행부를 해보니까 집행부를 해보니까 선배 말 듣는 게 맞아요. 그때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에서 나온 우리 허 아나운서의 말 전문 투쟁 전문가. 좀 언어 순화하자. 투쟁 전문가. 시iku는 그렇죠.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출구 전략이 있어. 보니까 실기 시험 먼저 보고 내년에 필기 시험 보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순서를 원래 필기 먼저 보고 실기 보고 이랬었는데 실기 시험 먼저 보고 올해 안에 그다음에 필기 시험은 내년에 보는 방식 내년 초에 보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의 출구 전략도 구상하고 있어요. 보니까 정부 아니 측에서. 근데 저는 그러면 빨리 대리 사과 말고 자기들이 이게 근데 고개 어느 한번 정도 숙이면 어느 정도의 예. 괴리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젊은 애들이 이제 얘기해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 얘기해 보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약간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1년 기다렸다 시험 보는 게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 이제 그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젊은 사람 중에서 이제 의대생들은 뭐가 있냐면요. 제 친구도 의대생 많았지만은 딱딱딱 그 12년 교육받고 그다음에 뭐 예과 몇 년 해가지고 전문의까지 몇 년 이게 딱 자기 패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인 대학생만 하더라도요. 요즘은 휴학 1년씩 거의 다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스펙 관리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대생과 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의대생들이 이번에 좀 고립되는 측면이 있다.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보면 네. 우리 집사람들이 경험이 있는데 한의학 분쟁이 있을 때 한의대생들이 자퇴를 했어요. 집단 자퇴를. 자퇴인가? 휴학인가? 그래서 그 자퇴가 학번에는 거의 1년 다 꼬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은 아니지. 근데 그때도 이제 복학해서 뭐 해주자는 반응이 있었는데 네가
휴학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라인이 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의사들도 의사가 훨씬 많고 의사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공중보건이나 아니면 이제 군의관들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특히 네. 공중보건의는 대부분 시골 지역 보건소에 그렇죠. 혼자 가 있거든요. 혼자 보건소죠. 가 있어서 거기서 어찌 보면 이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그러니까 의사들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사실 생겨요.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이라고보다는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직접 사과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협회 처음에 났던 것들 각 대학별로 하든가 아니면 뭐 단체로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명분은 국민들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러면 짧게 요것만 이제 하고 이제 이 주제는 끝낼게요.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 물론 이제 특수 상황이긴 한데 다른 고시들 뭐 예를 들어 행정고시든 뭐 아니면 뭐 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의사고시는 고시긴 하지만요. 97% 90%, 예, 몇 90% 떨어지면 오히려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런 이- 나라에서 정한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집단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관없는. 그 집단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는 뭐 왜 형평성이 안 변호사 맞잖아. 시험은 한 번밖에 못 보게 네. 하면서 네. 여기는 왜 두 번씩 세 번씩 기회를 주냐 이럴 수 있는데 실제 뭐 법상으로 보자면 근데 뭐 한 번만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된 것도 없고 저는 다른 집단과의 차별은 그 집단 내부에서 차별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집단과의 우리 그런 지금 문제는 그 아닌 투쟁 것 전문가가 제시하는 퇴강로도 네. 사실 쉽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원래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퇴강로가 그러니까 그게 이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당장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사과한다 바로 빼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퇴강로를 간다 하더라도 저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 알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전문가? 잡아야 돼. 예. 그 에이전트 잡아야 돼. 어쨌든 지금 의료국에 계신 분들 혹시 오늘 방송을 보셨다면 꼭 좀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빨리 해결이 좀 나야. 네. 어쨌든 의료 공백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마이너스인 건 분명하니까요.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뭐 또 길게는 아니더라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